제가 이 태극기를 달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가 됐냐고 누가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임시정부설 100주년이어서 제가 태극기를 달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흰오마루를 들고 된노하이까 반자의 내선일체 동북아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파란 불감을 급히 칠해가지고 반공 애국자가 돼서 난리를 치던 이러한 급조된 태극기가 아니라 이봉창,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이 상해 홍구공원에 가서 실학가와 관동군 대장을 척살하기 전에 김구 선생과 함께 찍었던 피 묻은 태극기의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수로 우리가 받아 안아가야 된다. 이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이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진짜 이 균형자 역할로 다시 회복하는 2019년이 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이용에 머물 것인지 핵무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거는 잠재적인 가능성이었을 뿐이고 북한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느냐는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였다고 볼 수 있죠. 이 북한 오늘의 현실은 북한 핵무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이 두 개의 시각에 대한 얘기로부터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주의는 북한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핵무장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상호작용주의는 그 반대로 북한 핵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걸었느냐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 다른 사회들과 북한의 상호작용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근데 결국 미국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거에 관해서 2017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한국의 인식과 정책을 대체로 지배한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든 북한은 애당초 핵의 군사적 이용을 추구했다는 본질주의 관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본질주의 관점은 자기 충족적 예언의 성격을 띱니다. 북한은 애당초 핵무장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초에서 정책을 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북한도 역시.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태영호 공사님 한 번도 뵌 일은 없습니다. 2016년 여름에 한국으로 망명하셨는데요.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제가 제 책을 낸 4월 달에 이분도 이 책을 내셨는데요. 제 책과 달리 이분 책은 아마 수십만 부가 팔렸을 겁니다. 조선일보사가 2018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어요. 이 책이 남한 사회와 언론에 미친 영향의 핵심은 북한 핵무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추구된 것으로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협상과 대화는 모두 위장술이며 사기극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분을 아까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책을 읽고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북한의 어떤 그 정책 결정 과정이나 북한 외교 또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 이제 얘기를 보면 1990년대 초부터 김씨 부자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초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세요. 또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85년에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NPT에 가입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건 김정일의 사기극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씨 부자에게 남북회담이란 미국의 압력을 이완시키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고 이중 플레이였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연장선에서 1994년 제네바 합의는 시간 끌기 기만극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북한 핵무장의 동기와 과정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인식의 전형이죠. 근데 이러한 인식이 이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사실 우리 언론의 대부분의 어떤 기사를 지배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태영호 공사님의 그 본질주의적인 이러한 인식이 자가당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 책 안에서도 보면 미국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핵 불사용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결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90년대 초에 관한 북한의 북한의 어떤 김일성, 김정일의 태도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의 핵 프로그램의 군사화 여부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문제였음을 시인하는 문장이잖아요. 또 한편 이 태영호 공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역시 처음부터 일관된 것이었고 제네바 합의에 미국이 응한 것도 북한 핵무기 개발을 지연시키면 머지않아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 역시 시간 끌기용 합의를 한 것이다. 제네바 합의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결국 핵무장으로 나아간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일관된 대북 적대시 정책과 그것이 지속시킨 북한의 불안, 북한의 불신 이런 것과 북한의 정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북한 핵무장의 완성으로 귀결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태영호 공사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문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의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것이었고 김정일의 대화란 이중 플레이 혹은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거나 어떤 그러기는 좀 굉장히 주제가 됩니다만 며칠 전에 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정세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그 결론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교착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북한이 애당초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었다. 애당초 이런 취지로 결론을 낸 것을 보고 이러한 관점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영호 공사님은 주로 덴마크, 스웨덴,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셨더군요. 핵무기 정책과 북한의 핵무기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북한 권력 핵심부의 의도와 전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그 부분은 조금 저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영호 공사님의 북한 핵 문제 관련 지식은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오류가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2010년에 북한 당국이 스탠포드대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를 북한에 초빙해서 영변 핵시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때 해커 교수에게 북한 당국이 보여주면서 설명한 것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었다고 이분은 그걸 당연하게 적고 있더군요. 태영호 공사님은. 근데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는 것은 무기급 군사용 핵물질이거든요. 그걸 만드는 시설인데요. 근데 실제 북한이 보여준 것은 사실은 뭐냐면 핵무기와 무관한 발전용 저농축 우라늄 시설이라고 북한이 보여준 것이었고 해커 교수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커 교수는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에 세계적인. 그래서 이분 말씀이 맞는 건데요. 그래서 이 태영호 공사님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게 많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조심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태영호 공사님의 설명 가운데 또 한 가지 그러나 또 이분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2002년 10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평양에서 제임스 켈리가 방북을 해서 강석주로부터 이제 그 북한이 고농축우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시인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제네바 합의를 2002년 10월에 공식적으로 파기했잖아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태영호 공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당시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시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태영호 공사가. 근데 이제 사실은 뭐냐? 북한은 시인한 적도 없고 2002년에 이분이 이제 북한은 그 당시 2002년의 시점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북한이 갖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게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인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우라늄 핵 프로그램 자체가 미미했습니다. 그 HEU 프로그램이 아니고 현재도 HEU 프로그램을 북한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 시설은 발전용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것이고 HEU를 만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 어떻든 그 미국이 2002년에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북한도 그걸 시인했다.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걸 북한도 시인했다라고 하는 미국의 주장을 태영호 공사님은 자신의 책 속에서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와 관련된 논란에 관해서 태영호 공사님이 중요한 증언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질주의 인식론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극우와 극좌의 공통분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북한 핵무장의 과정과 그 해소 가능성 그리고 그 방법을 두고 존재할 수 있는 본질주의 내지는 판다멘털리즘 근본주의 관점을 상호작용주의 방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주의는 냉전주의, 냉전적 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갈등의 상대편을 본질주의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북한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질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공존이 불가능한 그러한 양립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본질주의잖아요. 그러한 태도는 극우파와 극좌파들 모두의 세계인식의 인식론적인 공통분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주의라는 것은 갈등하는 상대방을 공존하며 같이 변화해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존재 방식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인식할 때 상호작용주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유와 행동이 상대방의 존재와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북한의 핵무장 과정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잠재성에 불과했던 것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개의 결과로서 현실화되고 촉진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사실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북한 핵무장이 이 상태로 지금 현재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팽창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가, 이거는 모두 열려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진 어떤 본질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한반도의 봄은 어떻게 왔는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에 우리는 전쟁의 위기를 겪었죠. 북한은 미국의 동아태 지역 핵심 군사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고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죠. 미국도 도달할 사거리를 가진 ICBM을 3차례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 발사된 화성 15형 발사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위기는 고도화될 수밖에 없었고
한미동맹은 선제타격론, 참수작전론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선제타격도 참수작전도 더욱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 잠꼬대가 된 상황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선제타격도 참수작전도 잠꼬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대규모로 한반도 주변을 배회하고 전쟁 위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호 오인과 오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누구도 실제는 원하지 않는 전쟁의 참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고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 봄의 해법, 지난 1년 동안에 전개된 봄의 해법은 2017년 3월에 이미 존재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봄 중국이 말한 쌍잠정과 쌍궤병행이 그것인데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법으로 중국이 수년 전부터 제기해온 것이긴 합니다만, 한미동맹이 2017년 말까지도, 작년 말까지도 사실은 거부했던 것이기도 하죠.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쌍잠정에 기초한 쌍궤병행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것을 한반도 평화 체제와 결합해서 추진한다는 개념이죠. 그 출발점으로서 쌍중단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북한은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거였어요. 양측이 대등하게 해결에 임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쌍잠정과 쌍궤병행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제시한 거죠. 이게 한반도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분들은 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한반도의 중요한 당사자의 한 나라인 중국이 이거를 하나의 정식화해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할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쌍잠정과 쌍궤병행에 미국이 동의할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는 북한 지도부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철회하고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그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게 되면 남북 관계도, 북미 관계도, 그리고 북중 관계도 복원되는 것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 조건이 충족된 것이 2018년 3월 5일입니다. 김정은의 발언이죠. 비핵화는 선대유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에 기초해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선언 모두 그 핵심이 뭐냐?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서 비핵화가 완결된 후에 제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구현한다 라고 하는 방법론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각각 공식적으로 동의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으로 일단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까지 진행이 된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왔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동력은 행위자 속성 변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핵심 행위자들의 내적인 속성과 조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북한과 미국을 평화협정 체제 구성을 통한 비핵화라는 틀에 동의하게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저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게 정치적인,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에 나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인코렉트,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죠. 정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됨으로써 힘의 균형의 변동이 왔고, 이것이 가져온 정치 심리적인 충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이란 핵심 행위자의 속성이 변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진보적인 정권 교체가 있었죠. 진보적인 정권 교체로 인해서 균형 외교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남북 간 그리고
그 중국, 남북한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상호작용의 구조가 성립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처한 경제적인 조건이죠. 핵무장 완성을 통한 자위적인 안보 수단을 확보한 이후에 북한의 지상 과제는 절대 빈곤국가 극복을 향한 전 사회적인 열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결합한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균형 외교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거의 전적인 의존과 종속되어 있던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전략적인 사유와 균형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외교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요. 그 반대말이 한미동맹주의입니다. 한미동맹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한미동맹주의입니다. 목적과 수단의 경계가 사라져 있는 그러한 개념의 한미동맹주의. 이에 비해서 균형외교는 동맹을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과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사유하는 거죠.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이란 가치라기보다는. 그래서 요컨대 한미동맹과 한국의 다른 대외관계 축들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균형을 취하는 것, 우리가 독자적인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게 균형외교인데요. 북한 핵무장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 균형외교를 성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 핵무장 완성이라는 변수가 단기적으로 초래한 결과는 물론 미국의 군사적인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전쟁 위기를 고도화시켰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 상황이 한국 진보 정권의 절박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습관적인 대북 정책의 최종 결과에 대한 그간 습관적으로 벌여온 대북 정책이 오히려 북한 핵무장을 완성시킨 이 최종 결과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우리로선 불가피했던 거죠. 그래서 결의에 찬 균형외교가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2017년 그 균형외교의 첫 성과가 한중 정상회담이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달에요. 국내외 한미동맹 중심주의자들의 강한 우려와 비판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갔습니다. 여기서 선언된 제1 그 명제는 한반도 전쟁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연일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정면으로 거부한 거였죠.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의미는 한국의 진보 정권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법론으로서 쌍잠정과 쌍궤 병행을 엮은 그 정식화를 대원칙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죠. 쌍잠정에 대한, 즉 쌍중단에 대한 북한 측 동의는 중국 측이 시진핑 주석이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건 내가 맡아서 설득을 하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소통을 책임지기로 했겠죠. 그래서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쌍중단이 성립이 된 거죠. 이 북한 비핵화 의지 천명이 그 결과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세 가지 행위자 속성 변수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 핵무력을 완성하자마자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뜻밖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논리적인 겁니다. 제품이 완성된 다음에야 그 물건을 갖고 거래하고 흥정할 수 있잖아요. 미국을 상대로 북한 스스로 정한 목적과 조건에 맞게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또 한국 진보 정권의 균형 외교가 가능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생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처한 경제적인 조건, 이것이 미국에게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한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2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김영철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남북 간의 소통이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정은은 왜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규정한 김영철을 그 민감한 시점에 보냈을까요?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남북 북미 협상 개시 여부가 걸린 가장 결정적인 고비에 폭침이 맞다면 김정은의 김영철 선택은 남한 정치권과 사회를 격동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했죠.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김정은은 왜 김영철을 보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책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8년 3월 28일에 전 책을 완전히 탈고 난 다음에 그 3월 28일 날 KBS 추적 60분 방영이 됐죠. 천안함 폭침론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점들을 제기한 거였어요. 이게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기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김영철의 그 서울 방문 기간에 일정한 그 상호 인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그 평화협정 체제 구축에 의한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대원칙에 남북이 소통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회 외교통상의 국정감사가 있었죠. 2010년 5월 24일 대북 독자 제재 조치 관련해서 이해찬 의원이 질문했죠. 5.24 조치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 강경화 장관이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요. 이에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데 왜 해제를 검토하느냐. 그러자 강경화 장관이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10일 날 그날 SBS는 폭침을 사실로 전제하고 보도를 하더군요. 같은 날 KBS 9시 뉴스는 천안함 사태라고 표현했어요. 폭침이라기보다는. 그러나 KBS 라디오 11일 오후 7시 뉴스를 들으니까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폭침론을 전제하고 얘기를 했더군요.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북 협상에 나서느냐? 왜? 첫째, 북한인 핵무장 완성이라는 요건이죠. 북한 핵무장이 완성됨으로써 미국에서도 침몰한 건 뭐냐? 북한 붕괴론이 침몰했습니다. 그 전까지 김정은은 언제 권력을 잃을지 모르는 미숙한 애송이에 불과했죠. 이제는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의에 찬 젊은 지도자. 극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미국 정치권 안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의 정치적 타당성도 북한 붕괴론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협상파들의 등장이 촉진되었고, 존 볼턴과 같은 강경파들을 그에 대한 견제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포진을 시켰습니다만, 존 볼턴의 역할도 조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한국의 단호한 균형 외교 행보가 있었죠.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옵션의 현실적인 타당성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균형 외교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2005년 콘돌리자 라이스가 한반도 평화협정을 검토할 때의 명분의 하나는 한국의 진보 정권이, 당시 노무현 정권이었잖아요. 한국의 진보 정권이 중국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전략을 견제하면 미국 혼자서 북한의 전쟁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딜레마에 부딪혔던 거를 라이스가 자기 회고록에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도 현재 같은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또 김정은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이러한 북한이 처한 경제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가 신뢰할 근거가 있다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러면 그러한 결과들로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 및 공동성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요컨대 이 공동성명의 요점은 뭐냐면 평화체제 건설을 통한 북한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겠다가 아니고 평화체제 건설을 통해서 북한은 비핵화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6.12 싱가포르 선언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그러한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그 대원칙에 공감하면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그 6.12 공동선언이 그런 대원칙에 공감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지적하는데요. 5월 27일, 그러니까 6.12 공동선언을 전후한 시기잖아요. 상원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가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합니다. 이거는 5월 28일 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KBS 1TV 저녁 9시 뉴스에서 그 장면을, 그 마이크 폼페이오 발언 장면을 그 동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의 발언을 제가 이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김정은과 나는 우리가 그에게 어떤 보장들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듯이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보장들 역시 마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협정을 타결해서 미국 상원에 회부하는 것이다. 즉 미국 의회 비준을 받는 조약 수준의 협정을 맺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목표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전후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평화협정 체제를 포함한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실행한다는 거였어요.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뭘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6.12 이후 북미 협상은 교착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미국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6.12 북미 정상선언 이후 수개월 동안 북미 협상에서 최대 이슈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먼저 신고하고 나아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먼저 제거하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북한은 이것을 강도적인 행태라면서 거부하는, 이래서 교착이 지속된 거죠. 북한이 자신의 핵무력을 일부라도 먼저 내놓는 이른바 프론트 로딩,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부각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북한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북한의 대응이 이 두 가지 옵션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그 요구, 미국의 요구, 그러한 요구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에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에서 대통령이 동의한 그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서 단호히 반대하면서 평화협정 체결로 바로 나가자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옵션은 미국이 요구하는 일정한 비핵화 선행 조치들에 응하되 미국에게 종전선언과 함께 경제제재 일부 해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정한 조치들을 맞교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 옵션이죠. 그간 미국의 행동이나 한국 외교부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북한에게 일정한 비핵화 선행 조치들을 계속 요구하면서도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판단할 만한 그러한 조치들을 미국은 취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 두 번째 옵션에서도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전선언이란 뭐냐? 적대 관계의 선언적인 청산입니다. 선언적인 청산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교섭의 전 단계가 될 수 있죠. 긍정적으로 교환되기만 하면 외교관계 개선과 경제제재 일부 해제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소극적입니다. 이거 자체에도.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것을 보면 북한이 최소한 핵무기, 핵시설, 미사일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는 한 미국은 종전선언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미 군사력 위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패권 대전략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또 한국 진보 정권에 의해서 동맹과 주한미군 약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즉 종전선언에 하게 되면 그런 거고, 그래서 종전선언에도 그 자체에도 반대하는 그 주요 인물로 존 볼턴, 또 짐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강경파들은 설사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해 하더라도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을 주기 전에 엄격한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12 선언의 대원칙에 충실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평화협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일정표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일정표, 그리고 안전보장 일정표, 외교관계 정상화 일정표를 북한의 비핵화 일정표와 엮어서 동시적으로 대등한 방식으로, 다만 그걸 단계적으로 그 청사진을 만들어서 그거를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아서 그 청사진에 따라서 다 같이 각자 그 조치들을 이행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평화협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해결한다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미국은 평화협정 협상은 시작하지도 않은 채 종전선언에 과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마저 쉽게 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행동해 왔던 거죠.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단계로 격상시키고 그것을 평화협정 협상과 분리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빌미로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를 요구해 왔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종전선언을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과 엮어서 그것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한승주 전 외교장관은 북한의 협상 전략을 살라미 전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라미 전술이라는 개념을 쓴다면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쓰고 있는 전략이 살라미 전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9월 평양회담 전후의 미국 언론을 보면요,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CNN은 이런 보도를 한 거를 들었습니다. 한 미국의 그 한반도 전문가, 그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앨리슨 에반스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 계획에 관한 남한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이건 헛소리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이 실질적인 평화협정 협상을 회피하면서 살라미 전략을 구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건 괄호 안에 제 얘기입니다. 북한이 이런저런 작은 것들을 요구하는 협상을 할 수는 있다. 북한도 살라미 전술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자체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의 핵심은 평화조약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협상을 위해서는 이제 평화협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였어요. 그런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각오해야 하는 것은 미국 언론과 상당수 전문가들의 눈에는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
한국 문재인 정부는 평화협정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우회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것처럼 보이면서 그것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알면서도 허언을 일삼고 있거나 라는 거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오늘처럼 이렇게 큰 자리가 될 줄을 모르고 준비해 와서 제가 혹시 말 실수를 할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 그래서 여기에 쓰인 내용은 화면으로 비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회담에서 약속한 핵심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도 가능하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평양선언에. 한국 정부 언론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발언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과 교환하겠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해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동결 및 미래 핵포기를 기존 쌍잠정 유지 및 경제제재 부분적 해제 그리고 종전선언의 대가로 제시한 것이다 라는 이제 취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요구하는 상응 조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될 수가 있다고 봐요. 북한 영변 핵시설에는 전홍축 우라늄 생산시설 등의 평화적 핵이용 관련 시설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공식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만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이란 핵협상에서도 인정되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달에 파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란 핵협상에서도 이란의 전홍축 우라늄 시설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이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허용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미국이 말하는 미국의 실질적 상응 조치는 종전선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그거 자체로선 가역적인 거예요.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언적인 것이니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는 대북 안전보장 그리고 경제제재 완전 해제를 포함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담는 평화협정 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 협상에 임하는 것. 이것이 이럴 때만 북한의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가 더 진행이 될 수 있겠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비핵화라는 대원칙에서 평양선언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평양선언에서 북한에게 제시한 새로운 해법은 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0일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의 일이라고 단언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북한의 일정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대가로 인식하는 점에서 미국의 살라미 전략에 포획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제를 통한 비핵화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비전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에 뒤이어서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프랑스, 영국 정상을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비핵화 진전이 되어야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2월 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완전한 비핵화 뒤에 대북한 제재 해제다라는 대원칙을 또 재확인했어요. 한미 정상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거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및 한국 내 정치권과 국민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원칙이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뿐 아니라 북미 정상 간의 6.12 싱가포르 선언의 대원칙에서 후퇴한 상태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확인하면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문재인 정부 입장은 뭐냐? 다음 셋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평화협정은 애당초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한 평화협정이었던 것이 아닌가. 완전한 비핵화가 되면 평화협정을 한다. 그래서 북한의 평화협정 개념에 실제는 동의하지 않았던 또는 애매한 상태로 두면서 그냥 서명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정도예요. 두 번째는 4.27 판문점 선언 당시엔 북한이 말한 평화협정 체제 구축을 통한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합의했으면서도 이후에 미국이 6.12 싱가포르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대원칙에서 후퇴해서 비핵화를 전제한 평화협정이라는 입장을 미국 강경파들이 고소하니까 문재인 정부도 스스로 후퇴하여 평화협정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가능성은 4.27 선언의 취지대로 평화체제 구성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내심 원칙으로 간직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미국의 변화된 입장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지속하고 또 남북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표면상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상 후퇴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쓴 건 아니냐. 이거는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죠. 근데 이중 플레이라고 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자주 그 4.27 판문점 선언과 6.12 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죠. 북한에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평화협정은 평화의 결과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문서입니다. 평화를 붙들어 놓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충분하지 않다. 이 점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느 쪽이든 평화협정의 추진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공식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유도라고 하는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그래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내면적인 진전과 확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 구성은 그래서 남북관계의 포괄적인 진전이 가능성, 지금은 뭐 그 여러 가지 남북 간에 또 철도 연결과 또 군사적 합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그 뜻깊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포괄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거쳐야 될 그 평화체제 구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열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그러한 공개적인 대원칙 포기라고 할까요? 이것은 미국의 살라미 전술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수용해야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도 흐려지고 우리 정치권도 흐려지고, 따라서 미국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은 왜 이런 인식이 없느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인식이 없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평화협정 개념으로는 평화체제를 통한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인 중재 외교는 불가능하겠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모들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한국 언론은 한국 정부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북미 협상의 본체가 평화협정 협상이라는 인식이 매우 희박합니다. 거의 보이질 않아요.
한국 정부는 협상 교착의 원인과 해법의 본질에 관해서 정면으로 명확하게 언명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그것을 반영해서 평화협정 얘기는 거의 없고 종전선언 타령으로 그걸 메꾸고 있다고 봐요. 한국 언론이 평화협정을 언급하는 경우는 비핵화 완수 후에 가능하다는 취지의 미국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미국 언론은 가끔이라도 다른 그 인식을 보입니다. 지난 8월 하순 폼페이오 방북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원인이 된 김영철 편지 알고 계시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CNN 등 미국 언론은 김영철이 폼페이오한테 보낸 편지가 평화협정 협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언론은 KBS 9시 뉴스를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은 비핵화 선행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북한은 종전선언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평화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이후 2018년 9월 하순 유엔 총회 시점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뭐냐? 시간 싸움을 포기한다는 거였습니다. 시간 싸움을 포기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시간 싸움을 포기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의 내용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미국의 대북 협상을 ICBM 위협을 제거하는 데 일단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북한 물밑 협상은 북한 ICBM 위협을 제거하는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을 그 목적 달성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둘째는 비핵화는 경제제재 지속과 간헐적인 군사적인 위협으로 관리해 나간다. 시간을 두고.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 정부의 지속되는 발언은 비핵화 완성 때까지 제재는 지속한다잖아요. 군사훈련은 언제든 또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괄적인 평화협정 체제 구축은 서두르지 않는다. 지금 2단계에서 평화협정을 통한 비핵화라고 하는 대원칙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미국의 컨텍스트에서는, 미국의 정치적인 컨텍스트에서는 politically incorrect한 거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래서 트럼프판 전략적인 인내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략의 위험성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가 구성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이 핵무장 해체가 아닌 핵무장 지속과 팽창의 명분을 갖도록 제공하면서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평화협정 체제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한다고 나중에 우리가 나선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더 멀어지는 거죠. 이러한 그 트럼프판 전략적인 인내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남한 내부의 남남 갈등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진행될 것이고 미, 중, 일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응은 뭘까요? 북한은 당연히 핵무장의 일방적 해체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용호 북외상의 유엔 총회 연설이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9월 말에 북한이 중대한 선의의 조치를 먼저 취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상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들이 핵 탄도미사일 시험들을 중지한 지 근 1년이 된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 그냥 토시 하나 변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미국은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다.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미군의 핵 위협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내심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게 최선은 뭐냐? 평화체제 구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겠죠. 그래서 북한의 전 사회적인 열망인 경제 도약을 하는 거. 그럼 북한에게 최선은 뭘까요? 저것이 안 되면 미국이 본격적인 평화협정 협상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은 북한에게 차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이라기보다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거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핵심적인 동맹국가,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명분을 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미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할수록 북한에게 남겨진 선택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평화협정 개념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기본 전략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북미협상으로 푼다. 북한은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 인식의 한계를 직시한 가운데 평화협정 문제는 남한과의 협상 어젠다에서 분리한 거죠. 남한에게 이 문제는 기대하지 않는다. 남북대화 어젠다를 북미협상 어젠다에서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북미 간 협상에서 남북 관계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남한과 협상에서 주요 어젠다는 남북 간 군사긴장 해소,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한정하고 그에 집중하는 거죠.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협상 중재자 또는 운전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꼴입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비핵화는 평화협정 체제 구축을 통해서만이 실질적 진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평화협정을 견인하여 북한 비핵화를 이룩하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을 적어도 외관상 보기에는 포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그 원칙을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남북관계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미국의 대북한 전쟁 불사 정책을 견제하고 제한하는 역할은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북미 협상 국면을 가능한 유지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18년 12월 시점에서 한국 외교의 핵심 문제와 숙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한국이 미국 내 강경파의 노선에 대한 공식적인 동조를 지속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강경파들과 마찰해가지고는 너무 손해다. 노무현 시대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극력 피하면서 작은 양보들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서 그 제재 면제 조치 이런 것들을 협상하는데 활용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은 한미 간 공조 유지라는 장점을 누립니다. 한미 간 마찰 표면화를 최소화하는 거죠. 국내 보수 세력의 공세와 남남 갈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북한 핵 문제 근본적 해결에 대한 비전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요. 북한의 핵 보유 국가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이 태도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 국가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인 거죠. 미국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 달성 후 평화협정이라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북미 간의 평행선이 유지되고 있는데 북미가 평행선을 벗어나 합류할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균형외교의 본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것은 북미 모두 윈윈하는 지점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북미 간의 윈윈은 평화체제 구성을 통한 북한 비핵화임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분명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이후 15, 16년에 걸쳐서 미국으로부터 선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전쟁의 위기를 무릅쓰면서 핵무장을 완성하는 데 매진해 왔죠. 이렇게 해서 전쟁을 무릅쓰고 만들어낸 핵무장을 서로가 같이 균등하게 교환해서 엮어서 비핵화 일정표와 경제제재 해제 일정표 그리고 외교관계 정상화 일정표를 서로 맞교환하는 그러한 평화협정과 같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닌 그런 것이 주어지기 전에 북한에게 먼저 비핵화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것이냐. 전쟁을 무릅쓰고 완성한 핵무장인데 그거를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전에 그거를 해제할 수 있어요? 삼척동자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북미 간의 윈윈은 평화체제 구성을 통한 북한 비핵화이면 논리적으로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향해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죠. 미국은 미국 내 정치적인 지형상에서 특히 공화당 보수파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강경파들의 입장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국에게 한반도 전쟁은 외교 정책의 연장일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미국에게는. 그러나 한국에게는 달라요. 한국 7,500만 한국인 한반도인들에게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은 근본적인 공개적인 대원칙에서부터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한국 정부가 너무 쉽게 미국 강경파 입장에 공식적으로 동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폼페이오가 5월 27일 상원 청문회에서 밝히고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밝힌 합리적인 협상 노선을 핵심 쟁점화하고 그것을 미국, 한국, 국제사회 전반에서 명확히 하는 타이밍을 우리는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 6월 6.12 공동선언, 북미 공동선언 이후 그리고 7월, 8월 그때 우리는 더 노력했어야 됩니다. 노력하는 기미가 안 보이더니 결국 9월 달부터 대통령부터 그 대원칙을 포기한 것을 공식적인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선전하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안에 치열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늦기 전에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선언에서 확인된 대원칙이 평화체제 구성을 통한 비핵화라는 사실을 한국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해서 명확히 하고 평화협정의 의미와 역할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당당하게 협상을 해나가야 돼요. 북미 간 협상의 실체가 평화협정 협상이라는 것 그리고 종전선언 그 협상에 진입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말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고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한 10분 정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최근 의원 국회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 모임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작년 상반기부터 뭐 매주 통일과 관련된 또 외교 안보와 관련된 한반도 북미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리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고요. 트럼프판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 상당히 좀 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주신 이삼동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에 계신 분들 중에 한 2-3분 정도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또 마무리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이크 갖다 주시겠습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예, 질문. 예, 서강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박종수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동북아 특위 위원이고요. 이제까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교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특이한 점은 본질론과 상호주의론을 명확하게 구별하셨다는 거. 그리고 방금 또 말한 트럼프판 전략적 인내 문제 그리고 균형외교 문제 이 부분이 아주 돋보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지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저는 그 본질주의를 더 강하게 믿고 있는 입장인데 간단한 예 하나를 들자면 1946년부터 북한은 핵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배경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카사키의 원폭 투하의 그 위력을 보고
김일성이 스탈린하고 계속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소련과 북한의 공통적인 입장이었죠. 그 이후에 무려 70년 동안 핵 개발을 해온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균형 얘기가 나왔는데, 균형 예고는 지금 말씀은 균형 예고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좀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과 북한의 그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거든요. 지금 대북 제재, 대러 제재에 대한 공정 보조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 좀 우리 고려가 너무 없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판 인내, 전략적 인내, 이 문제에도 저는 2005년에 BDA 사건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BDA 그 동결 이후에 한국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치 북한 핵 문제를 다 해결한 걸로 했는데 안 됐거든요. 1년 뒤에 핵실험을 했잖아요. 지금 북한도 또 다른 그런 그 로드맵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수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좋습니다. 한두 분만 더 듣고 한꺼번에 좀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이크 좀 네. 갖다 주시고요. 뒤에 한두 분 더 듣고.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합니다. 저는 저희 법학 박사입니다. 상법, 국제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려? 오케이. 우리 이삼성 교수님은 미국 그 아이비리그 예일 대학 교수이신데 거기서 학위를 하셨는데 미국의 현명한 사람들은 많이 그 인터넷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주한미군을 갖다가 어떻게 주둔할 것인가, 감초할 것인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아시다시피 그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전쟁 억지력, 디터런트 파워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떤 전반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 이삼성 좋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 마지막 문장을 제가 주한미군 그 감축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의견 업체, 질문이었고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럼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박 교수님께서 본질주의 문제, 균형 외교에 대한, 그리고 북러 관계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상법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장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1990년대 초반에 그 북한이 갖고 있는 핵 프로그램은 9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막 그 좀 더 이렇게 본격화된 거잖아요, 그죠? 85년에는 그 NPT 가입을 했었고, 90년대 초에 미국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이 핵 프로그램의 진전, 이것은 당시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그 북한의 경제적인 고립이 심화되고 그런 가운데 그 에너지난이 또 그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그 의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이제 표현한 핵 프로그램이었다고 보는 거는 뭐 누구도 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군사적인 물론 분명히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 핵 이용, 그러니까 군사적 전용의 가능성, 그건 잠재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보적인 고립도 동반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그
국제사회로부터의 그 핵무장을 추구했을 경우에 초래되는 북한의 그 안보 위협의 가중 이런 등등은 누구라도 그 베니핏 코스트를 따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손익계산. 그 손익계산은 결국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또 북미 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라고 하는 상호작용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제네바 핵 합의 이후 2002년 초까지, 즉 2004년 무렵까지 그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 교수가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 북한을 방문한 게 2004년이었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쓴 논문을 볼 때 2004년에까지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자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후 북한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한 다음에 그 위에 북한 핵무장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02년 시점에서 콜린 파웰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긴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인 문건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달에 그 제임스 켈리 파견을 계기로 해서 제네바 핵 합의를 파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남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핵무장을 일로 매진할 그런 의도와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그 일로 매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상호작용 패턴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북러 관계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아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고, 그다음에 그 주한미군 감축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주한미군 감축의 가능성은 짐 매티스, 그러니까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주요한 갈등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짐 매티스를 포함한 그 미국의 그 군산 복합체, 짐 매티스가 대변하고 있던 미국 군산 복합체요, 군산 정학 복합체라고 할까요? 이거 입장에서는 그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기본은 동맹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동맹 네트워크의 물적인 기반이 동맹국에 대한 전진 배치죠. 거기는 그 주한미군, 주일미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감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축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상징적인 수준의 군사력만 남기고 물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군사 무기 체계의 변화에 의해서 반드시 어떤 그 현지의 물리적인 주둔이 반드시 요구되는 건 또 아닌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감축을 하나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협상의 수단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트럼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라기보다는 말이죠. 그래서 감군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어떤 방위비 협상의 수단으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트럼프의 어떤 그런 좀 상당히 충동적인 그러한 그러한 행동들이
그걸 계속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걸 견제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국방장관으로 지금 내정된 사람은 군인 군대 경력도 없고 외교정책 경력도 없는 그런 트럼프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앉힐 예정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미국 군산부 갑체 국방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견제를 받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위비 협상에서도 미군 감축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까지도 미국이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실제로 겉으로 어떨지 몰라도 활용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너무 연연하면서 겁을 먹고 너무 많이 그 방위비 협상에서 밀리는 것은 그건 좀 어리석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에서 물러나더라도 일본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기본이 19세기 중엽 1954년 미국이 페리 원정을 해서 일본을 개항시킬 때부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과의 연대입니다. 일본과의 연합. 그리고 21세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의 이해관계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대륙이 부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근데 미일 동맹을 안정시키고 미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은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이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한국에 남고 싶어할 그런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미국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현상과 본질, 미국이 말하는 그 표면적으로 말하는 언술과 미국의 실질적인 그 이해관계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나름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말씀 오늘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4.27 정신 그리고 6.12 정신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라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잠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셈이신데 오늘 그 이삼성 교수님 강연 괜찮았습니까? 네, 참 듣기 어려운 강연을 잘 들은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도 반성이 되는 게 좀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다들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건데 우리 한반도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쟁은 선택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라는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간의 이 교착이 항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나 이 우리나라 보수정당은 북한이 살라미 전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교수님이 미국판 살라미 전술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어찌됐건 저는 미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미국의 총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총기 사고 발생할 때마다 총기가 더 팔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아무도 자신의 안전을, 자기 나라 대통령, 정부, 경찰도 신뢰할 수 없어서 자기가 자기 총으로 자기 안전을 지키겠다고 총을 더 구입하는 게 미국인들인데, 너희들의 그런 필로소피, 웨이 오브 싱킹에서 봤을 때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평화협정으로 보장을 안 해주고 총을 내려놓으면 내려놓겠냐, 너라면. 그러면 내 말에 대해서 잘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미국 예외주의, 슈퍼몰, 자기들은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고 다른 나라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백인 우월주의나 미국 우월주의의 사고가 아니면은 이거는 통용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그 핵무기로도 미국의 안보가 위협하다고 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안보를 보장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걸 무장 해제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만약에 북이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당장 핵무기 개발하자고 그럴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핵 우산을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니까 국가안보가 위협하다고 핵무기를 스스로 개발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 입장도 똑같이 북한처럼 우리도 북한은 중국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이 북에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꾸로 우리가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동맹국도 아니고 주한미군도 없고 미국이 우리한테 핵 우산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투표하면 99%가 다 핵무기 개발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역지사지를 해야지. 우리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내와 다른 사람 처지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의 기본 능력 아닙니까? 근데 이 기본 능력을 우리는 항상 쟤들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만 생각하면 어떻게 대화되냐고. 멸공통일, 북진통일해서 전쟁에서 서로 죽자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평행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선 교수님이 정말 치밀한 고증과 자료를 가지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태영호 공사도 제가 친합니다. 태영호 공사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영호 공사 글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충되는 게 있는데 그 책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착 상태를 2019년도에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이러다가 제네바 합의의 전철을 밟아서 또 이 6.12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놓고 또 폐기돼 버리면 이제는 답이 없거든요. 94년도 제네바 합의 때는 갈루치하고 강석주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정상회담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무산돼 버리면 이제 교황님을 부를 거예요. 하느님을 부를 거예요. 부처님을 부를 거예요. 지금 누가 해결할 사람이 없이 완전히 장기 표류 상태로 가고 우리 한반도의 어떤 이 부흥과 발전의 꿈은 완전히 저당 잡히고 인질로 잡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큽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돌파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태극기를 달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가 됐냐고 누가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임시정부설 100주년이어서 제가 태극기를 달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흰오마루를 들고 된도하이까 반자의 내선일체 동북아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파란 불감을 급히 칠해가지고 반공 애국자가 돼서 난리를 치던 이러한 급조된 태극기가 아니라 이봉창,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이 상해 홍구공원에 가서 실학가와 관동군 대장을 척살하기 전에 김구 선생과 함께 찍었던 피 묻은 태극기의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우리가 받아 안아가야 된다. 이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이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진짜 이 균형자 역할로 다시 회복하는 2019년이 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